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등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내란 재판 중 첫 검찰 구형이 나옴에 따라 남은 내란 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이틀 후 수사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특검팀은 이르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 박주희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와 관련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앞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구형을 했고 12시경부터 휴정을 거쳐서 조금 전인 1시 30분부터 이제 재판이 다시 재개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앞서 현장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도 전해드렸는데 현재는 지금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거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이제 이 이후에 절차가 끝나게 되면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에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의 이제 최후 진술까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오전에 있었던 상황부터 좀 정리해 주시죠, 박 변호사님. 네, 오전에 사실은 원래는 증인 신문이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증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는 바람에 사실상 이 증인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결심 공판이기 때문에 원래는 검찰의 최종 구형과 그다음에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 그리고 최후 진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직 남아 있는 재판이란 이런 변론 실질적인 변론 부분도 사실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전에는 그런 부분이 이루어졌고 검찰의 구형까지는 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에 휴정을 거쳐서 오후에는 변호인들의 최종 변론과 그다음에 최후 진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윤 전 대통령의 기소된 혐의가 8개였고 징역 10년이 구형됐잖아요. 기소된 혐의가 많을수록 당연히 구형량도 늘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뭐 상식적으로만 따져봐도 저지른 죄가 많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죄가 무겁기 때문에 뭐 무겁게 처벌을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또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도요, 이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이 기소된 죄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가장 법정형이 높은 죄에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소된 죄 중에 가장 법정형이 높은 게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거든요. 그게 법정형이 7년 6개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2분의 1을 가중하게 되면 법리적으로는 11년 3개월까지도 이제 구형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손 변호사님,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이었고요. 지금 국무위원 심의 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또 비협헌 관련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서 징역 2년이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특검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합산해서 총 1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한 주요 증거에 대한 요지, 유죄의 취지, 그리고 이렇게 구형량 하게 되는 구체적인 사유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면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이례적인 방법으로 이 체포영장을 집행을 방해했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던 사건이고요. 특히 보통은 이렇게 경합범 가중이라고 해서 다중의 어떤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형에 대해서만 구형을 하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각각 5년, 3년, 2년으로 이렇게 쪼개서 분리 구형을 했다라는 것은 각각의 혐의와 관련해서 각각의 재질 판단이 필요하고 또 각각의 양형 판단이 다른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각 행위의 재질과 그에 따른 형량을 왜 이렇게 구형량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는 현행법상 7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한 것인데 그중에 5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우리 양형 기준에 따르면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도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하거나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는 경우는 더 가중처벌되게 되어 있는데 기억을 떠올리시면 위험한 물건인 총기를 휴대하라고 지시를 했고 전술복 차림으로 각종의 위협적인 상황을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차벽도 세우고 인간띠도 세워서 결국 경찰 인력과 공수처 인력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 그 많은 국민들도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무력 충돌에 염려까지 했던 상황인 만큼 행위의 중대성이 지대하다라고 평가해서 비교적 중대한 형을 선고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경호처 관련해서 경호처 차장도 지금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죠. 윤 전 대통령이 형량이 선고가 되면 그 줄줄이 그와 관련해서 지시를 받아서 이행한 사람들의 양형도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 있다 보니까 특검에서 각각 행위별로 이
죄는 어떠한 죄고 이 죄에 대해서는 얼마를 구형한다라고 상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 구형량이 윤 전 대통령 남은 내란 재판에는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각각 행위별로는 재질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중형 선고의 기조를 보이고 있고 또 기소된 부분 중에 대부분이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특검의 수사 그 결과에 대한 어떤 정당성 이런 것들이 확보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금석 중에 하나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관련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에 관할 것 문제를 위법성 논란으로 많이 제기를 했었는데 네. 그 문제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법리적인 판단이 종결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지금 10년 이상이 체포방해 혐의로 구형이 됐다는 것은 내란죄의 구형도 상당 부분 굉장히 높게 구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을 점쳐볼 수 있는데 그만큼 사안이 중대하고 헌정사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재발 방지가 꼭 필요한 범죄라는 점을 다시 한번 특검에서 오늘 강조를 했던 만큼 내란과 관련한 구형량은 법조계에서는 무기징역 30년 이상이 구형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높은 구형량이 또 예상이 된다라는 법조계의 시각도 있는데 앞서 손 변호사께서 짚어주신 것처럼 특검이 PPT까지 준비해서 각 혐의별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그 이유를 짚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하나씩 좀 차근차근 들여다보자면 특검 측에서 최종 의견 진술 중에 가장 먼저 꺼낸 이야기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침해 문제부터 꺼냈습니다. 이 부분부터 이제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고의적으로 배제했다라는 점을 가장 먼저 강조했어요. 좀 눈길이 갔었는데 해석해보죠. 네,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면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위해서 국무회의에 참석을 해서 심의할 수 있는 권리는요. 국무위원 개인들을 위한 권리가 아닙니다. 이건 헌법에서 계엄 선포를 좀 신중하게 하라는 취지에서 이 국무위원들이 이 심의를 하도록 하는 책임이자 권리로서 규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을 침해했다, 이것은 바로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헌법 같은 경우는 가장 상위법이자 법체계의 가장 근본법인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행위에 대한 불법성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년에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윤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선포가 위법했고 위헌적이고 그래서 내란에 해당된다라는 전제로서 지금 여러 가지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계엄을 선포하는 과정부터 헌법에서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거는 결국 비상계엄 자체가 위헌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된다라는 이 특검의 기본 입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특검 측이 윤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지 않으려 했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설득으로 소집했다라고 밝힌 점도 눈길을 끌었거든요. 이 부분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향후 재판부 판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윤 전 대통령이 추가 기소된 위증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특검에서 보는 시각이 동일하게 이제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덕수 총리의 이 재판에 출석을 해서 특검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외관을 만들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가 좀 뒤늦게라도 국무회의를 거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그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은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증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검은 엄연히 한 전 총리의 건의로 뒤늦게 합법적인 외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짓 진술을 했다라고 보고 이 거짓 진술 행위가 위증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건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특검이 보고 있는 시각이 반영이 된 건데요. 만약에 이번 재판에서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이 위증죄 재판에서도 아마도 동일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손 변호사님, 지금 특검 측에서 관련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비상계엄 국무회의를 진행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윤 전 대통령이 좀 심의권을 배제했다, 국무위원들의 어쨌든 권한을 침해했다라는 부분,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고의성이란 단어를 꺼낸 것 같습니다. 네, 범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관련 법이 있고요. 또
국무회의와 관련한 국법성의 행위는 문서로 해야 되고 부서로 해야 된다는 명백한 헌법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국무회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이 안건을 산정하고 토의하고 부서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모두 다 규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적인 요건마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국무회의를 두는 것은 대통령제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의 판단, 한 명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경우에는 독재적인 위험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그런 안건을 미리 알고 상세하게 토론하고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절차적인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떠올라 보시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암암리의 사람들을 국무위원들을 부르고 그리고 전체 인원에게 통지를 한 것도 아니고 일부 인원들은 배제시켰고 또 순차적으로 온 사람들마저 충분한 숙고와 수기와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이유 그 절차를 지켰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하나 의견을 듣는 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온 국무위원부터 3분 내지 5분 후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것은 사실상 국무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듣는 모양새는 갖췄으나 국무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나의 의견은 어떻고 비상계엄과 관련한 의견 개진권을 무참하게 이것을 박탈했다라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국무위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권한을 침해하고 이것은 대통령이 가지는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그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요체이기 때문에 그 당시 국무위원들이 수사 과정에서 우리는 국무위원들이지만 관련된 국무회의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형해화됐다, 의견 개진이 없었다 이런 다수의 어떤 진술이 있었던 만큼 지금 특검 측에서도 이 국무회의는 국무회의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이었다라는 측면에서 이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국무위원들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다라고 본 사건입니다. 지금 내용을 정리를 해보자면 특검 측의 주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안 하려고 했고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 윤 전 대통령을 설득했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가 소집이 됐다라는 내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도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발언이 한 전 총리의 재판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는 이 사건뿐만 아니라 내란 방조죄 혐의로 15년이라는 구형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중에 행위 중에 허위 공문서 작성이라는 비상계엄 선포문에 사후적으로 서명을 하는 행위를 시켰다가 또 이것을 폐기하는 과정에 대한 부분들도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허위 공문서 작성죄 관련해서 유죄가 나오고 그에 대한 구역 2년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도 그에 대한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그와 유사하게 또는 일부 감형된 형태의 어떤 죄책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고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 측에서는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이런 하자율을 치유하거나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렇게 문건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무죄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의 이 행위가 유죄라고 한다면 한덕수 전 총리 행위도 유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윤 전 대통령 측 선고가 먼저 나는 만큼 유무죄의 어떤 판단의 기준이 먼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재판이 하나인데 뭐 안에서 다루고 있는 혐의도 많고 상당히 복잡한데 변호사 두 분께서 차근차근 내용을 짚어주고 계십니다. 오늘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그 재판과 관련해서 영상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저 영상을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범행은 국가 원수를 경호하기 위해 강력한 화기로 중무장한 대통령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을 사병화하여 재판의 집행인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저지하도록 한 것으로 전례 없는 공무집행 형태라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체포방해 관련 범행의 경우 피고인에 대하여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므로 양형위원회의 양형구간 1년에서 4년보다 중한 징역 5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허위 공보, 비합본 현출 방해 관련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대통령 경호법 위반 교사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 범행은 모두 피고인이 대통령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직권남용 성격의 범죄들로서 이에 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은 없으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사전 통제 장치인 국무회의 심의를 무력화한 점,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를 호도하고 왜곡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의 사실을 알린 점, 자신이 공범들과 범행에 사용한 비합폰의 통화 기록 등 정보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 등 중대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들과 법정형 등을 고려할 때 이들 범행에 대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비상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 범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허위 공문서 작성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탄핵 수사 절차 사용 등 적극적 목적, 허위 공문서 작성자가 행사한 경우 범행 후 증거 은폐 등 다수 가중 양형 인자가 존재하므로 가중 구간 1년 6월에서 2년 6월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 부분 범행은 피고인이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에 대한 헌법상 통제 장치인 문서주의, 부서주의를 전혀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사후에 은폐하기 위해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탄핵 심판 또는 수사 절차에 사용하려고 하였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하여 이를 무단으로 폐기까지 한 것으로 재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이와 같은 양형위원회의 양형 구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이 부분 범행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의 선고형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체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함이 타당합니다. 이상과 같이 증거들에 의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여 주시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들은 그 범정이 무겁고 죄책이 중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의 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의 구형 영상 보고 오셨습니다. 이제 녹화된 영상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들어오는 것 같은데 조직적인 공무집행 방해, 징역 5년 선고가 타당했고 대통령이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렇게 특검부가 밝혔는데 손 변호사님, 윤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였다. 이런 점을 강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은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하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정의 책임자는 대통령이죠. 이렇게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이것을 무력화하라고 지시를 하고 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경호처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입니다. 많은 권한을 가진 만큼 그 권한이 남용됐을 때의 최종적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어떤 국무위원과 어떤 군 사령관과 또는 경호처 직원들이 대통령의 의사에 반해서 대통령 지시 없이 이런 행위를 하기는 상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재판과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나는 몰랐다, 부하 직원들이 책임이다, 부하 직원들이 잘못 알았다, 이런 취지로 본인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직분 그리고 국군의 통수권자 또는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던 실질적인 이익의 기속 주체로서는 다소 반성하는 모습 부분보다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회피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뚜렷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 그리고 이 권한남용에 대해서 이것을 방지하고 재발 방지를 할 책임이 있고 특히 국가기관을 사유했다라는 책임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고 특검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박옥수 내란 특검 특검보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 장면을 이제 직접 보고 왔습니다. 조금 전 본 영상이 이제 오늘 오전에 특검 측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10년의 형을 구형하는 장면이었는데 오늘 재판이 이렇게 중계가 됩니다. 앞서 오전에 있었던 장면을 저희가 이제 오후 2시경에
다시 보여드리게 되는 건데 이게 특검법에 따라서 오늘 결심 재판 과정이 모두 이제 녹화가 되고 중계가 될 예정입니다. 민감한 증거 조서가 없는 만큼 이제 모두 공개가 되는 건데 통상 법원 같은 경우에 이 재판 과정을 모두 녹화한 뒤에 뭐 개인 정보라던가 민감 정보를 비식별 처리해서 영상을 공개하게 되는데 계속해서 뭐 추후 있을 뭐 윤 전 대통령의 최후 진술 등에 대한 영상도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오늘 뭐 그 최후 변론에서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어떠한 주장을 할 것인지도 사실 관건이고요. 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태도가 바뀔 것인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판 전 과정에서 본인의 행위에 대해서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 체포영장 방해에 대해서 일단 전제 사실인 이 내란죄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은 인정하지 않았고 내란이 사실 비상계엄이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자체도 부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 진술에서도 이 부분을 고수를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방금 보신 그 영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세하게 사실은 이 구형을 하면서도 어떤 부분이 불법성이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더 중하게 처벌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제 구형을 할 때 검찰에서 구형을 할 때는 간단하게 범죄 사실 정도 이제 언급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뭐 구형은 어떻습니다라고 산술적으로만 설명을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범죄가 사실 기소되어 있기 때문에 기소된 범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이 부분이 실제 양형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이 더 막중한 책임을 지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결국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에서 보여진 이런 불법성에 대해서 특검은 굉장히 중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이제 뭐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오전에 있던 상황을 좀 짚어보면 오늘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에서 여러 새로운 내용도 공개가 됐거든요. 특히 특검팀이 김용현 전 장관이 면직 이후에 비상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라고 밝혔는데 손 변호사님, 만약에 실제로 김 전 장관이 면직된 이후에 선포문에 서명을 했다면 이거 자체로 법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 자체로 허위의 명백성이 좀 뚜렷하게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 기억에는 김용현 장관의 면직이 제가된 게 12월 5일일 겁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수일 안에 면직이 제가가 됐는데 그 이후에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문에 국방부 장관 김용원 이렇게 서명을 했다면 이미 권한이 없는 면직된 사람이 문서에 날인을 하고 부설하는 것이 되니까 명백하게 허위 공문서라는 것이 뚜렷하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만큼 회의록이라는 건 그 회의가 진행되고 회의의 말미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부설하는 것이 통상이지 한참 지나서 이렇게 면직된 사람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받는다, 소급적으로 받는다 그 자체가 절차의 위법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면직된 사람한테까지 선포문에 서명을 받았다는 점에 있어서는 이 작성행위와 폐기 과정에서 관여한 국무위원 관련한 사람들이 위법하다고 알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차원에서 작성 시점이 김 전 장관이 장관이 아닌 시점인데 장관 이름으로 부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고요. 이러다 보니까 공문서인데 어떻게 이렇게 허위 작성을 이 소급적으로 이렇게 시기까지 안 맞춰서 할 수 있겠는가가 특검의 기본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그만큼 이런 비상계엄 선포문의 어떤 작성 과정, 선포 행위, 국무 행위 모두 적법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손 변호사님, 지금 특검 측에서 오늘 이야기한 부분 중에 하나가 윤 전 대통령이 1차 체포 집행 무산 이후에 관련된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금 1차 체포영장 집행이 12월 아마 26일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이제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체포 집행이 무산된 이후에 인간 스크럼 훈련을 지시했다라는 점에서 특검 측에 언급이 있었는데 이 인간 스크럼 훈련 지시가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입증하는데 어느 정도나 좀 증거 효력이 있는 겁니까? 매우 구체적인 증언들이 차후적으로 나왔죠. 처음에 경호처 차장은 수사에 임하면서 우리는 정당한 경호 업무를 했을 뿐이고 공수처 그리고 공조분의 이런 체포영장 집행 시도가 불법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호처로서의 경호 업무를 집행할 뿐만 아니라 경호처의 허락 없이는 수색도 들어올 수 없고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들어올 수 없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총기를 들고 있는 모습이
간섭이나 저런 차벽이나 이런 부분들도 모두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경호처의 기본 프로세스대로의 업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거든요.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면서 경호처 간부들의 진술도 변화되기 시작했고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진술이 이끌어져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이 차벽을 설치하거나 철조망을 설치하거나 또는 인간 스크럼을 지시하거나 이 총기를 소지하고 전술복 차원에서 위협적으로 이제 사격하는 모습을 연출하라.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의중이었고 지시였다는 점이 확인이 됐다는 거죠. 이런 진술들은 경험하지 않으면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이게 아무리 뭐 경호처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수사 인력인 공조본, 공수처와 그 당시에 경찰 인력이 뭐 1,000명대, 2,000명까지는 저희가 동원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혹시라도 무력 충돌로 총이라도 한 발 발사되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방탄복 입고 나가야 된다, 위험하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매우 위기 상황이 고조되어 있는데 이 위기 고조가 실제로 경호처의 어떤 뭐 의지, 어떤 열정에 기초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것이 명시적으로 이제 진술로서 확보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성립이 되면 그 최종 책임자고 가장 중대한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은 이것을 지시한 윤 전 대통령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특검에서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도 언급하면서 실제 윤 전 대통령이 깊숙이 관여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그 특검팀의 최종 의견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에 비화폰을 못 보게 하도록 조치했다는 내용도 언급이 됐는데 한마디로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구형량에 이런 증거인멸 교사 의혹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을까요? 일단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이 구형한 부분은 3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인데요. 왜냐하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폐기하거나 아니면 손상을 하려면 이 부분에도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임의로 처리했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이자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법인데 예. 이 부분에서 10년 중에 3년을 구형했다라는 거는 꽤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건데요. 결국 특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한 이 부분을 보는 이유는 이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비상계엄의 선포 과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행위도 범죄의 연속이었다라고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특검이 오늘 이 마지막에 구형을 하면서도 지적하기도 했는데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이 되었는데 국민에게 반성하거나 사죄하는 마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당성과 위법성을 주장을 반복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서 본인의 잘못을 중대범죄를 은폐하려고 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철저하게 좀 지적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증거인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판 과정에서는 이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불가벌적 사형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법리적으로 어떤 범죄 행위가 있었을 때 뒤에 수반되는 행위라고 해서 사실 따로 처벌할 수 없는 범죄라고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미 내란죄 부분에 있어서 포함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거를 별도로 기소하거나 처벌하는 거는 사실 부당하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특검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재판부도 이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기소가 계속 재판이 진행되어 있었던 건데 이 부분 같은 경우 사실은 본인의 범죄를 반성하지 않고 또 다른 범죄를 해서 은폐를 하려고 했다는 부분은 사실상 이 내란죄 행위뿐만 아니라 그 뒤의 행위도 사실은 더 중한 범죄로 봐야 된다 이런 시각이 깔려 있습니다. 손 변호사님. 또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특검 측에서 뭐 구형하는 장면을 저희도 보고 왔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최고 권력자다라는 단어를 굉장히 강조했는데 이 최고 권력자에 의한 권력 남용 범죄에 대해서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는데 향후 선고에서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덧붙인 부분이 윤 전 대통령이 지금 반성하기는커녕 불법성을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이다라고 언급도 했는데 이 부분도 향후 선고에 좀 어떻게 작용할지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수호해서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권력자가 잘못된 오판으로 권한을 남용했을 때 우리나라가 과거에 독재 정권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 침해가 있었는지를 떠올리실 수 있고 특히 과거의 전 대통령들께서도 비상계엄
간음이라는 명목하에 내란죄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은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점이 재발됐다는 점에서 이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은 모든 직장이나 어디에서나 갑질 형태로 나오는데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을 때 우리나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독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측면에 대해서 이렇게 독단적인 어떤 결정과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을 행사했을 경우 그것이 비상대권의 행사의 일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 테두리 밖에서 이것이 행사된다라고 한다면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는 선명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고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권력 남용 행위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수사기관이 밝히고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 지위와 권한이 많을수록 그 사람이 가지는 의무는 더 많은 것이고 그 의무 행사는 제한적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도 듣지 않고 더군다나 반대하는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로 이렇게 비상계엄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그에 더불어서 사회적 경제적으로 국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었죠. 특히 이번에 구형이 나온 사건 중에 하나가 체포영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만연히 불법이다. 우리는 이행할 수 없다. 이거는 공수처의 위법적인 수사라고 만연히 규정하고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 이것은 결국은 법치주의 근간인 수사기관이 청구해서 법원이 발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 누구라도 그 영장 집행에 따라야 되고 순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호처라는 무력적인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가 있다는 이유로 무력 충돌까지 예고하면서 이것을 버틴 사건이었거든요. 애초에 1인에 대한 체포영장이 이런 식으로 무력화된 적은 전례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무력화시킨다는 걸 우리가 상정한 바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례 없는 행위라는 평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반성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지적하는 것이고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 체포영장은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이 영장 발부나 여러 가지 행위가 부당하다고 또 서울 서부지방법원 폭동 난동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죠. 그만큼 윤 전 대통령이 이런 판단과 경호처에 대한 지시는 법원에 대한 공격과 사법부에 대한 공격까지 이어질 정도로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검에서도 반성은커녕 불법성을 감추기 급급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최고 권력자로서의 마땅한 책임이 주어져야 된다라고 법원을 향해서 이 구형량의 참고할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 변호사님, 원래 오늘 오전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랑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 대한 증인신문 먼저 하려고 했는데 두 사람이 불출석하면서 진행이 안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 두 사람이 불출석할 가능성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됐는데도 이 증인신문을 잡은 이유는 뭘까요?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 둘이 증인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이 둘도 사실상 내란죄에 가담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형사재판과 관련해서 불리한 증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증인 출석을 요구를 했고 증인 신문 기일을 잡았느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중에 절차적인 측면에서 피고인에게도 어떠한 방어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제공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남길 필요가 있거든요. 더구나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 1년의 재판 절차 과정에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절차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증인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재판의 결과뿐만 아니라 재판 과정에 있어서의 부당성, 위법성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판결에 대한 신뢰도라든지 판결에 대한 신뢰성까지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절차에 대한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한 거는 어쩔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오전에 특검 측에 구형이 있었고 이제 다음 달 16일에 1심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이 좀
내란 우두머리 혐의 이후로 좀 선고를 미뤄달라고 주장을 했는데 오늘 어쨌든 최후 진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좀 이 부분도 언급을 할지 그리고 덧붙여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손 변호사님. 네, 일단 체포영장과 관련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범죄명이 이제 내란과 연관이 있다 보니까 내란죄가 무죄라고 한다면 그와 결부돼서 수사의 필요성 때문에 발부된 체포영장에 대한 어떤 정당성도 흔들리는 만큼 체포영장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이제 체포영장인지 아닌지 내란죄가 성립되는지 아닌지 그와 관련한 절차적인 어떤 수사권이라든가 간헐권 문제가 명징하게 해소가 됐는지 여부를 따져 묻고 나서 이 체포영장과 관련한 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유무죄와 양형을 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또 강조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건 이제 법리적인 주장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인 어떤 실익과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만료가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고 만약에 10월 18일 정도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석방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유죄가 선고가 되면서 실형이 선고된다고 한다면 이 구속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구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속기간 만료를 둘러싼 실익 때문에 더더욱 선고를 늦춰달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선고를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충분히 심리를 해서 유무죄 판단과 양형 판단에 이를 정도의 증거 수집이 모두 완료가 됐고 보통은 2월이 이제 법원 인사이동이기 때문에 보통 1월에 중요 사건 내가 했던 것들은 마무리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특검법에 따라서 6개월 이내에 선고하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의해서 1월 16일로 이제 기일을 잡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선고가 연기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영장과 관련한 특수공무집행 방해죄가 제일 먼저 선고될 거라고 예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아직 신청한 증인과 증거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판이 열릴 것으로 예상했다가 1월에 선고를 한다고 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목소리, 너무 졸속 재판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재판부에서는 분리해서 판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 내란죄,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더라도 체포영장에 순순히 집행이 됐다면 사실 특수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지 않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분리돼서 판단할 수 있는 독립된 사실관계라는 것을 재판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내란죄 선고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우리 재판부는 이 각각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하나 위법성, 그에 대한 양형을 판단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윤 전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일은 1월 18일인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겠고 지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개의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추가 기소 가능성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이 이틀 후면 수사 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만료 전에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동반 기소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박 변호사님. 특검이 동반 기소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김건희 여사의 뇌물죄 적용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뇌물죄 같은 경우는 공무원의 신분이 있는 사람이 공무와 관련해서 어떤 금품을 수수했을 때 이제 성립하는 범죄인데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는 사실 다 아시다시피 공무원의 신분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과 공범으로 이 부분을 금품을 수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었던 윤 전 대통령과 같이 이 부분을 공모를 해서 뭔가 매관매진, 그러니까 뭔가 돈을 받고 어떤 자리를 주는 이런 범죄를 행위를 했다. 이런 부분을 사실 입증하기 위해서 이제 동반 기소로 보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뇌물죄를 적용하지 한다고 하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죄는 알선수재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은 아니지만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알선해서 금품을 받을 때 처벌하는 죄가 알선수재죄인데 알선수재죄로 기소하기 위해서도 사실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이 사실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가 이런 금품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몰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이 전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금품을 받았겠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에게 적용하는 혐의라든지 아니면 법리적인 주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 좀 미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기소의 가능성 그리고 나중에 법리 다툼에
있어서의 여지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이 윤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 윤 전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가 금품을 받고 어떤 자리를 주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이 부분이 같이 입증이 되고 공범으로 기소해야 하기 때문에 두 사람에 대해서 동반 기소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그 김건희 씨의 금품 수수 의혹과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조사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빠서 나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의혹을 전면 부인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뇌물죄를 적용하려고 한다면 어쨌든 공범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 변호사님? 네, 일단은 몰랐을 가능성도 뭐 배제하기는 어렵죠. 세세한 모든 것을 다 공유하는 부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부들도 있을 것이니까요. 다만 뇌물 사건에서 부부가 같이 어떤 금품을 받는 경우에는 경제적 동일체의 논리로서 조금 더 폭넓게 포괄적인 어떤 뇌물 수수의 정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 관계에 있어서 최서원 씨의 딸이 받은 각종의 어떤 대가들이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뇌물 수수의 공범으로 적시가 돼서 뇌물이라는 건 명시적으로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모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묵시적으로 이걸 알았다고 한다면 또 그것을 이제 뇌물죄의 공범이라고 평가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면 그 김상민 정감사로부터 그림을 받고 또 그 이배용 위원장으로부터 큰 거부기를 받고 그에 대한 사후적인 행위, 수뢰후 부정처사라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 이 사람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 신경 써줘, 이 사람이 어디에 넣어줘, 인사청탁을 실질적으로 남편에게 부탁해서 그것이 실현이 된 거라고 한다면 이건 모종의 어떤 암묵적인 어떤 묵시적인 그 청탁의 연결고리로 볼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 부부가 있는 사이에서 뭐 무엇을 청탁하고 누구한테 받았어 이런 것을 공모한 증거는 찾기 어렵겠지만 적어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어떤 금품이 수수가 되고 구체적인 청탁이 전달이 되고 이 청탁이 실제 실현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이 관여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특검 측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내의 대가관계를 아내가 대신 수수하고 이에 대해서 청탁을 받았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데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지금 사건으로 기소가 되어 있어서 양형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양형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죠. 뇌물 사건은 특정 금액이 넘어서면 굉장히 중대한 형이 선고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순 청탁금지법이냐 알선수재나 또는 뇌물죄까지 갈 수 있는지를 이제 특검에서 집중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철저하게 많이 이루어지진 못했습니다. 소환 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각종의 논란이 있어서 실제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과연 입증할 수 있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특검의 숙제이고 만약에 입증이 좀 빌비하지만 수사가 더 진행돼야 된다고 한다면 수사기관으로 임기에서 남겨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럼 말씀해주신 부분들 입증 못하면 김건희 씨에게는 뇌물죄 적용 못하는 거잖아요. 뇌물의 공범으로는 기소하기 어렵지만 알선수재로 적용해서 기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여사가 뇌물이 아닌 알선수재로 뭐 시갱라든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되는 것처럼 윤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면 알선수재로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업무에 대해서 어떤 금품을 수수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별검사팀의 관련한 판결, 앞서서 법원에서 들려오는 내용 등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최후 진술 등 있으면 저희가 바로 또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말 중에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논란이 일었는데 경찰이 쿠팡으로부터 넘겨받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의 노트북을 분석하는 데 지금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지금 해당 노트북 분석에 우선적으로 좀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 쿠팡에서는 이 노트북을 제출하면서 이게 사실은 피의자가 사용했던 노트북이고 이 노트북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미 제출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쿠팡이 제출한 이 노트북이 실제로 피의자가 사용했던 노트북이 맞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맞다고 하더라도 이 노트북을 활용해서 개인정보 유출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또 결정
결정적으로 이 쿠팡이 임의로 제출을 했는데 혹시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 노트북에 있던 어떤 자료라든지 어떤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멸하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조작한 부분이 없는지 이런 부분은 좀 핵심적으로는 살펴봐야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밝혀지고 실제로 피의자가 사용했다라는 이 노트북이라는 부분이 밝혀져야지 이 개인정보가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이 됐고 그리고 이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면서 추가적으로는 피해가 없는지 이 부분까지도 이제 확대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게 사실은 지금 절대적으로 경찰에겐 중요한 문제입니다. 쿠팡이 어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자체 조사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수사 당국에 전혀 사실관계를 공유하지 않아서잖아요. 그래서 쿠팡의 조사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건데 경찰이 이 부분도 들여다보겠죠? 네, 뭐 쿠팡이 잠수부까지 동원을 해서 이 노트북을 회수를 했다라는데 사실 이 쿠팡의 이런 행위는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게 수사 협조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오히려 수사 방해로도 좀 볼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만약에 경찰이 이 쿠팡에게 피의자 인적 사항을 요구한다라든지 아니면 노트북의 패스워드나 회사의 내부 자료를 요구한다라든지 했을 때 그때 이제 쿠팡이 수사 협조하는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이 쿠팡이 경찰과 상의 없이 임의로 이 증거를 찾았다라는 거는 그 과정에서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쿠팡이 이 노트북에 있는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어떤 자료를 인멸하거나 아니면 삭제하거나 어떤 조작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만약에 이런 조작이라든지 인멸 절차가 있었는지 이 부분은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과 시간을 들여서 또 한 번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수사에 협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증거 능력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조금 더 들여다볼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경찰의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추가적인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이 노트북을 이미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관련된 다른 증거들이 있다면 압수수색 통해서 경찰이 적법 절차 원칙에 따라서 확보를 해서 분석을 하는 것이 증거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이는데요. 다소 아쉬운 것은 이 숨었던 피의자를 찾아서 이 노트북이 어디 있는 것까지 숨긴 장소까지 알아낸 다음에 이 회수하는 일련의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건데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과 공유를 했다고 한다면 이런 논란을 제기되지 않았을 텐데 왜 만연히 독자적으로 움직였는지에 대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만약에 쿠팡이 조사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그래도 많이 유출되지 않았구나. 안심할 수 있는 소지도 있지만 실제 쿠팡이 소송의 대상자가 되어 있고 조사의 대상자이고 수사의 대상자인데 수사의 대상자가 자기 내부 직원을 임의로 수사기관과 협조하지 않고 만연히 접촉했다고 한다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그 점이 좀 염려가 되고요. 다만 이 노트북과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제라도 사후적으로 제공을 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진실 확인에 협조를 한다고 한다면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쿠팡이 오히려 사안을 축소하기 위해서 이 암암리에 움직여서 이렇게 증거를 찾은 거 아닌가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암암리에 이렇게 이 직원을 접촉해서 진술을 회유해가지고 사실을 은폐하거나 노트북의 내용을 손상했다면 그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무리한 행동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에 대한 어떤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수사기관이 철저하게 수사하고 독자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1심 결심 공판 소식부터 쿠팡 사건까지 박주희 손정혜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